요 다음 얘기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익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출연재산 보고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국세청 양식 보시고 그 양식에 하나하나 입력해서 그 내용으로 그냥 들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가고 또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홈택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가장 화면 앞에 이제 신고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메뉴를 누르시면 그걸 클릭하면은 지금 밑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메뉴들이 쭉 펼쳐지죠. 펼쳐진 상태에서 일반 신고 밑에 있는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 출연예산 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면 나오면은 여기 이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화면에서 지금 따로 캡처는 안 했는데 요즘은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의 홈택스에 이렇게 공익법인 보고 메뉴를 딱 누르면 해야 되는 것 중에 뭐는 했고 뭐는 안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화면에서 먼저 알려주는데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이 화면에서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본 내용으로 홈택스 화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번 전체 구조를 한번 좀 설명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서류를 만들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고서는 결론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도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춰서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초 데이터가 다 정리되고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작업 내용들로 기초 작업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홈택스에 출연자산 내역들을 입력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어, 기본 정보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 매각 대금의 사용 명세,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였죠. 출연받은 것, 매각 대금, 운용소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만드시고 여기에는 이제 개별 건별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자, 요 얘기는 각각에 나와 있던 이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가 출연재산에 대한 주 내용이 되죠. 출연받아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추가적으로 주식 보유, 현황, 이사 등의 선임 명세, 기준 초과, 경비 명세, 특정 기업, 광고 명세 이런 부분들은 출연재산 보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단체가 공익법인으로서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밑에 나오는 출연재산 보고서와 세무 확인이 있으면 세무 확인 내용들을 첨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료 준비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고 홈택스 작업은 화면에 있는 그 메뉴에 지금 이 화면이 아니라 홈택스에 입력하다 보면 왼쪽 편에 전체 메뉴 순서 흐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와 같이 이제 다시 들어가서 홈택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입력하려고 딱 하면은 처음에 이런 박스가 먼저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전 신고 자료,
그러니까 2019년에 여러분들 이미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그 신고한 자료들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밑에 나온 얘기는 출연자단 보고는 3월 31일까지인데 이거 넘기고 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홈택스 본 화면입니다. 출연단 보고할 때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왼쪽 편에는 1번, 2번, 3번부터 시작해서 전체 메뉴의 순서입니다. 기본 정보 입력, 또 공익범위 출연단 보고서 총괄표가 되죠. 사용계획 진도 내역서, 또 재산 사용 명세, 매각 대금, 운용소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뒤에 게 나와야 결론적으로 사용계획 진도 내역도 나오고 실현재산 보고서도 나오죠. 그래서 결산 작업 하시면서 이 밑에 있는 뒤에 것들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딱 뜨면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 나온 것 같이 결산 연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이 이번 우리가 제출하는 기준 결산기가 되죠. 그래서 저기를 넣고 그다음 사업자 등록 번호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로그인하시면 여러분의 아이디나 인증서로 로그인했기 여러분 정보가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의 관련된 정보들이 쭉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고 뭐 이게 수정을 하거나 고쳐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내용들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8번부터 12번까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이 교육이냐 학술 장학 사회복지 의료 종교 문화 기타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확인 세무 확인 대상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뒤에 세무 확인 내용들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왼쪽 그 전체 메뉴의 순서에 11번이 세무 확인이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로 아닌 걸로 하면은 세무 확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을 운영하느냐 이 수익 사업 운영은 세법상 수익 사업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단순하게 정기예금을 갖고 있다 이거는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수익 사업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느냐 얘기가 되겠습니다. 11번에 나오는 외부 회계 감사 여부 외부 회계 감사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내부에서 결산서를 만들고 여러분 내부에 이사, 임원인 감사가 아닌 또 다른 외부의 외부 회계법인로부터 감사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0억 이상이다, 또 50억 수익금액, 20억 후원금액 이상이 되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외부 감사 여부를 받았다. 근데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이 얘기가 의무냐 아니냐에 대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결산 공식할 때는 이 부분 들어가서 감사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단지 여러분들이 외부 감사 받았느냐 안 받느냐 어떤 통계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공익법인 여부 이제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좀 바뀌었지만 기존의 내역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이제 그 공익법인인데 그 중에 전용 계좌 또 이사의 수가 5분의 1 초과되지 않는다. 또 그 결산 공시 외부 감사 받는 부분들 홈페이지에 나온 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인정했다 그러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내용은 저기 뒤에 가서 보면 주식 자료들 입력할 때 필요 비율 계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단체의 성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정보, 사업자의 여러분 단체의 기본 정보 확인하고 뒤에 내용들 적고 자, 그다음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재산 보고서 이거는 총괄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자산 보유 현황과 수입 원천별 수익 금액 그러니까 재산과 수입에 대한 내역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거는
4월 달에 하는 결산 공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공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출연재산은 이건 결산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세법에서 얘기하는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썼느냐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개념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기 밑에 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임대, 매각 이런 얘기들은 결산서 숫자하고는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산서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보유 현황. 자산 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복식보기로 어떤 단체의 자료들을 정리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토지라든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관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무상태표를 작성 안 하고 소규모 임대들은 갖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라든지 건물들을 작년 거를 보시면서 금액이 똑같이 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감소가 됐다면 왜 매각 금액이 관리가 안 됐느냐는 얘기를 세무서로부터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재무상태표를 갖고 오시면 되고 아닌 경우는 작년 보고한 내용과 올해 거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여러분 하나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이제 쭉 해서 이제 기록하시는데 그다음 부분에서 여기에 기타 저기 예금, 예저급 등 금융자산 이제 회계 처리하다 보면은 우리 정기예금인 경우는 아직 이자가 안 나왔지만 미수수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수수익은 예금에 대한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금이라는 금융자산으로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기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이제 이 기타로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은 크게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및 고유 목적 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 상정법에서 보이는 거는 금융자산,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운용소득과 매각금액하고 주로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기타 쪽은 이제 나머지 것들로 들어가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세무상 상정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한 자료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자산 수입 내용 중에 보면 이자 배당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받으신 금액들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자 배당은 실제 여러분이 현금으로 받았던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20년 1월 3일 날 예를 들어서 10억의 정기예금을 했다. 만기 1년짜리. 그러면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이자를 아직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1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 이자라고 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의 미수 수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으로 우리가 수령한 이자를 기록합니다. 배당도 우리가 통장으로 직접 입력받은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매각한 금액이 금융 수익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말씀 아까 드렸던 그 운영 계산서, 운영 성과표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의 수익 이런 부분하고는 이 숫자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에 있는 경우에는 받았던 수익 금액과 그다음에 필요 경비 이게는 임대 사업에 필요한 경비들을 이제 차감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부동산 임대 쪽에서 소득 금액이 얼마다. 근데 이 숫자들이 뒤와 연결되는 건 아니라 요 얘기들은 주로 국세청에서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주로 많이 관리하고 때로는 이 내용과 또 뒷부분에 대한 참고 정보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매각해서 받아들인 금액
그리고 필요 경비는 매각한 재산의 원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익 사업, 그러니까 금융,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여기에 들어가고, 고유 목적 사업은 여러분 목적 사업을 수행했던 부분, 거기에 후원금, 보조금 받은 거, 또 회비 받은 거, 또 사업 관련된 경비들은 다 여기 있는 이 필요 경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총괄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산서 내용들로 이것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용 계획 및 진도 계획서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출연재산 한번 정리하고 운용소득 정리하고 매각금액 정리하고 나온 전체를 합계를 나중에 여기 적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여러분들 자료 준비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홈택스에다 입력하실 때는 앞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그 결과를 넣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뒤에 가서 숫자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총괄표 금액은 결국 연도별로 종류별로 총괄로 나온 금액 전체가 먼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위에 나와 있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자, 우리 종류 세 가지였죠.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금액. 이 각각을 여기 3번에 보면 출연, 운용, 매각, 사업 연도별 종료 연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 회계연도 말로 출연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 또 운용소득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 매각대금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 근데 앞에 말씀드린 출연재산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3개년, 4개년 동안 오니까 4개년 동안 각각 있었던 걸 기록하고, 운용소득은 작년에 된 거, 매각대금은 또 마찬가지로 3년, 4년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관리해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 연도별 또 종류별로 이런 내용들을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연재산 2020년도에 들어온 출연재산이 여러 개가 있지만 총괄적으로 2020년 12월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종류 오른쪽 박스에 여러분 보이죠? 재산 종류는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 지분. 그러니까 결국 받은 것이 우리가 뭘 받았느냐로 갖고 재산 종류를 구분하시고, 용도는 이제 목적 사업에 썼다, 장학금이다, 필요한 얘기를 적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6번 사용 시작의 사용 종료일. 이것은 우리가 사용 계획이죠. 2020년도에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2014년까지 다 쓰겠다. 24년 아니면 뭐 2021년까지 다 쓰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과 다르게 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세법은 출연재산을 받으면 3년 동안은 목적 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기한이 3년 이내 쓰면 되니까 내년에 가서 다 못 쓰고 그 다음으로 넘겼다. 뭐 이거 상관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금액들을 넣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까지 사용한 금액, 또 해당 연도 사용한 금액. 제가 집어넣은 거는 3억 2천인데 원래 2억을 쓰고 그래서 1억 2천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는 의미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류를 기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록한 내역들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에 따라 출연재산, 사업연도 여기 따라 밑으로 쭉 항목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은 뒤에 것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2020년도에 출연재산 3억 2억, 3억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뒤에다 넣으면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이런 앞에가 뒤에를 통제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건별로 이제 하나하나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 이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홈택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른쪽 편에 엑셀 양식으로 받아서 정리하는 방식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건수가 적다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인데 기존에 출연하신 분이 원래도 그냥 10억 딱 우리한테 기부했다. 그럼 우리는 10억만 기부받아서 이걸 갖고 장학금으로 막 나눴다. 이러면은 엑셀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후원자가 2,000명이고 매달 CM에 쓰고 소액 후원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1년 동안 그걸 다 정리하려면 엄청 많다면 이것은 엑셀로 관리하시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 관리 뭐 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 수작업이 됐던 그거 자체를 엑셀로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저기 위에 엑셀에 필요한 엑셀 문서 서식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직접 입력하는 화면 중심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력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려운 점은 주민번호 부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부자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려면 우리에게 후원자 주민번호 다 알려주겠죠.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냥 힘내세요 하고 통장에 그냥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난 그거 없으니까 그냥 잘 쓰십시오라고 이런 무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주민번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부는 받았는데 이름이 확인 안 되면 여기에서 무기명으로 여러분이 주민번호 밑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으로 무기명 여기에다 여러분이 표시해서 가시면은 그러면 뭐 이제 이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는 안 생깁니다. 주민번호 자체가 우리가 뭐 요즘 참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표시하고 여권 번호나 이런 부분을 적고 그리고 주민번호 옆에 그 외국인을 선택해서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명은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10,000원으로 한 사람들까지도 다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국세청에서 했던 기준은 1개 사업연도 중에 연간 합계 금액이 연간 후원 금액 합계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월 정기 후원자인 경우 4만 원이 안 된다면 소액재산 출연한 자 여기서는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사업자 등록번호 가지고 다 해야 되죠. 근데 개인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출연자명 여기에 그 출연자명을 이쪽 부분을 소액계라고 기재해 주죠. 여기요. 이것을 소액계라고 기재하고 그리고 10번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여기에 소액 전체의 합계 금액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계로 가니까 주민번호도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주민번호 별 의미 없고 전체 합계 금액을 출연한 날짜는 12월 31일 정도로 해서 뭐 이게 소액 합계로 쭉 해서 들어가도 또 그렇게 해야 이 자료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넣어 본 얘기가 지금 보면은 주민번호에 무기명으로 하고 출연자명은 소액으로 하고 출연재산 종류는 현금으로 하고 그리고 출연일자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제가 소액 합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시한 것이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아는 경우라면 실제로 주민번호 각 내용별로 하나하나 기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액 합계 됐을 때 연간 합계가 해보니까 1,2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원래 875만 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인 경우는 연간 기부금이 50만 원 안 되면 소액으로 합계해서 적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는 무기명인 경우에 무기명을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CMS 할 때는 주민번호 전체가 없어도 생일만 있으면 되니까 CMS로 끌어올 때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여기 무기명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까지 사용한 금액 관리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내역들이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말씀드린 같이 한 건, 두 건이면 괜찮은데 지금 저렇게 줄로 나눠지는 것이 몇백 건, 몇천 건이라면 여러분 눈에서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 그 엑셀 보면은, 자, 처음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출연받은 재산 사용 명세에 대한 엑셀 문서 서식 받기가 있죠. 그래서 저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서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양식을 엑셀로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갖고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게 되죠. 그래서 엑셀로 정리하는 이 템플릿 내용을 보시면 엑셀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 종류 있죠. 이 재산 종류. 이 재산 종류는 이게 컴퓨터에서 엑셀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부 숫자나 이런 코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종류는 지금 나온 것 같이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 지분,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는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엑셀에는 이 코드를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이 부분은 여러분 따로 한번 보셔야 되죠. 소액계는 마지막에 11월 31일 할 때 이거를 소액계 99 코드로 넣어줘야 재산 종류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날짜별로 하나하나 등록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출연재산은 출연한 날 기준으로 관리가 된다. 다른 말로 출연재산에 대한 규정은 출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써야 된다. 그 얘기는 1년 퉁쳐서 1년 전체 합계가 얼만데가 아니라 개별 건별로 얼마씩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세법의 기본 관점입니다. 근데 그동안 출연재산 보고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넘어간 경우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출연재산 보고에 대한 뭐 우리가 대충 가도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양식이나 이런 형식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후원자의 후원금을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그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 처음에 이제 그때 배분표 보신 것 같이 당해년도 후원금 전체 수령액 그리고 전년도 후원금 중 2월 돼서 오는 미사용잔액, 자, 이 부분이 원래 써야 되는 거죠. 결국은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남은 거는 상관없는데 아직 덜 쓴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는 것을 매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결국은 지금 들어와 있는 출연 재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이 출연 일자와 출연 재산 가액은 출연 날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왔냐가 되죠. 그리고 나면은 직전 연도까지 얼마가 쓰여졌냐 이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얼마 썼냐가 그 다음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쓴 게 없으면은 금액을 영어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에 칸이 숫자가 블랭크, 그러니까 널 값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오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구분 코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내국인 경우는 0으로 하고 외국인은 2번으로 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 뒤에 있는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관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누가 했는지 모른다. 주민번호를 다 모르면 1번으로 하면 무기명으로 관리가 되면서 주민번호를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엑셀로 정리하다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날짜에 A라는 사람이 얼마가 들어왔고 B라는 사람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주민번호를 다 모른다는 얘기죠. 생일만 있고. 그러니까 A도 무기명,
B도 무기명으로 만약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기명 처리는 하루에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무기명을 복수로 처리하면 나중에 이것은 계속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실 때 개인별로 쭉 정리해서 어찌됐든 날짜로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날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주민번호 몰라서 들어가는 금액들은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엑셀 시트를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들어갈 때 오류가 안 생기게 됩니다. 자, 요 얘기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엑셀로 이제 만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엑셀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서 여기에서 여러분 엑셀 불러오기 버튼 이것을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엑셀 불러오기 버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엑셀을 업로드할 때는 순서가 불러오기를 하고 오류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이제 엑셀 파일을 다시 다 수정해 갖고 불러오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는 암호를 없애야 됩니다. 뭐 저장하시면 따로 넣어버리면 홈택스가 이 뭐 걸려버리면 그 다음 안 풀리게 되겠죠. 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 이 그 파일을 찾는 창이 뜹니다. 창이 뜨면 파일 찾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가 여기 넣어주면 이 파일이 이제 업로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이 일괄 등록이 안 됩니다. 엑셀로. 왜냐하면 현금 예금은 그냥 금액 얼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토지 건물은 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 건물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개별 등록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괄 등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괄 불러와서 이제 파일 찾기에서 여기 나오는 업로드 이 부분 정리를 했다 하면은 이제 파일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오류 검증이 됩니다. 오류 검증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있으면은 뭐가 에러가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파일을 우리가 올렸는데 원본 자료가 있었는데 뭐 오류 자료가 이만큼 많다. 이거는 제가 다른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더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류 내용들 보면은 해당 연도 사용 금액은 필수값이다. 사용처 입력값 필수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오류가 되면 여기 오류 나온 내용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들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더 올리고 또 오류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엑셀 형식이 문제 없도록 정리해 주시면 그 자체로 이제 국세청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원자 기부금이 뭐 100건이든 1000건이든 10,000건이든 20,000건이든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5,000건이 넘어가면 파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줄수죠. 후원자 줄수가 5,000줄이 넘어가면 파일을 구분해 갖고 한 번 올리고 또 한 번 올리고 구분해서 올리셔야 나중에 일괄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체에 후원자가 한 30만 명, 30만 건이 있었다 하면 그거 전체를 한 번에 올리면 국세청에서 지금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가 클 때는 좀 잘라서 올라가야 된다. 그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로 올리고 나면은 올린 것들을 출력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출연받은 재산 명세서라 해서 요거는 샘플로 올린 것들을 그냥 출력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우리는 개인 이름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출력할 때는 성만 나오고 이름은 별표 처리가 돼버리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다 별표 처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어려움이 생기냐. 이게 오류가 났는데 이 결론 부분, 출력물 가지고는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더
개별 입력으로 했는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입력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면 상관없는데 이따가 보면은 이름도 비슷하고 생일도 비슷하고 아니면 또 같은 날 생일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성과 생일이 같아 버리면 우린 여기서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연예산 보고는 올리면서 여러분이 기초 작업들을 미리 다 한 자료를 가지고 이거는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로 요거는 여러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홈택스에서 뭐 개별적으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입력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양식 이것은 우리 이제 국세청에서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아까 전에는 이게 막 수십 줄이 되는데도 괜찮은데 여기는 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 않은 경우는 뭐 여러분의 엑셀 양식 아니면 국세청에서 아래 한글 양식에서 이것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자체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이렇게 관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구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지 않은 경우는 이거 잡아서 여기에서 들어온 금액 작년도에 현금으로 2,200만 원 들어왔고 작년까지 쓴 거는 하나도 없었고 원래 우리가 2,200만 원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5일 받아서 보통예금에 두었다가 원래 정기예금 가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올해 들어온 후원금 8억 5,400원 이거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취득했다. 전부 다 이렇게 되고 밑에 합계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합계액들이 적힌 것이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도별 해당 사업 연도별 이 합계액이 나오죠. 직전 연도에 나오는 이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홈택스에서 입력하면 이거 자체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기니까 우리가 고민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서식 자체의 기본 개념은 개별 건별로 해서 연도별 합계 금액 이 금액을 앞에다가 사용계획 진도표에다 표시하는 것이 이 서식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금액, 이 합계 금액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전체 금액, 합계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데 그거를 출력물로 한번 보게 되죠. 자, 출연재산, 뭐 지금 운용소득 이거는 지금 뭐 우리 중요하지 않고 일단 출연재산에 대해서만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도가 2018년에 코드가 현금, 2019년에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 기타, 건물.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계획은 사용 계획 진도는 출연 자산별로 또 출연한 연도별로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에서 시작에도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때 했던 금액 그 다음에 직전 연도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오고 해당되는 사용 금액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2019년 자료니까 이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이었다면 2019년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여기 나온 이 금액 합계, 이 금액 합계와 우리가 얘기하는 출연재산 저 뒤에 기부금, 모금 사용 실적 보고할 때 냈던 후원금 수익 금액과 이 금액 합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게 틀리다면 어디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지금 여기죠. 이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둔 이 부분이죠. 당해년도 사용 합계액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이것은 정기거의 2월 금액이 되고 이 금액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다시 다 사용한 거죠. 그러고 나면은 전체 후원 금액에서 직전 연도 사용한 거, 올해 사용한 거.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직전 연도 자 여기에서 요거 빼고 요거를 뺀 금액이 2월 금액이 되는 거죠. 요 얘기가 차기 2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쪽에서 미달한 사용액이 기부금 그 차기 2월에가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개념이 여러분 만드시면서 양식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맞춰주는 개념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출연자선에 대한 얘기 정리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자, 그다음에 들어가면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매각대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것 자체를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여전히 개별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엑셀로 입력하는 방식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자, 매각해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각 대금은 엑셀로 하는 거야. 물론 엑셀 서식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 집행했다면 엑셀로 관리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각한 돈으로 또 다른 정기예금이 들어가거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를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 한번 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 앞에 있었던 이 칸에 사용객 여기에 합계 금액이 먼저 등록돼 있어야 여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일자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재산 종류 이게 뭐 부동산이냐 토지 건물이냐 주식이냐 예적금이냐 이런 걸 선택하시고 매각 금액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 연도까지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썼다. 요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입력하시다 보면 매각 일자가 되면 매각 금액하고 여기 1년이면 30%, 2년이면 60%, 3년이면 90%가 되니까 사용 기준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 사용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사용처 여기 사용처에는 미사용으로 이것을 기록해 주시면 그러면은 직접 입력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요 얘기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실제 이제 입력해서 했던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매각 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매각 재산 종류는 제가 예적금이라고 했었고 매각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거니까 1년 이내면 원래 30%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30%는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1억인데 1억은 30%니까 이 숫자 곱한 것이 여기에 자동 계산 들어옵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제가 이거 표를 잘못 그렸습니다. 30% 돼서 여기에 이제 자동 계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올해 쓴 게는 4천만 원이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매각하고 바로 쓴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4천이니까 우리 기준 자체는 초과되죠.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는 제로다라고 하고 올해는 미사용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올해 썼다면은 여기에 쓴 금액 썼고 여기는 사용한 용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그 내용들이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 등록이 됩니다. 그럼 보신 같이 이제 사용한 거 리스트 요거는 지금 다른 메뉴에서도 다 동일합니다. 해서 금액이 다르면은 밑에 있는 것도 계속 늘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한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게 되죠. 아니면 전부 새로 할 때는 전체 삭제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은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저기보다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엑셀로 하는 양식 보면은 운용소득 저기 뭐야 출연금 하는 것과 동일하죠. 후원금 넣을 때와 동일한데 다른 거는 매각 금액, 후원금이 아니라 매각 금액이고 매각 재산의 종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앞에서 받은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그 얘기들이 정리가 되게 되죠. 시간이 4시까지여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로 입력하는 거 이제 엑셀 파일 만들어서 하나
이제 올리는 거는 앞에서 출연재산 우리 할 때 하고 동일한 방식이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요거는 보시고 여러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두 가지 경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운용소득. 또 하나는 수익용 재산.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뭔가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이 서식을 만들 때 서식의 기본 관점은 뭔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운용소득의 관리 대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을 했다. 임대사업을 하면은 임대사업을 해서 1억의 임대 수입이 있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하니까 경비가 빠지면은 한 8천만 원 빠지면 2천만 원이 이익이다. 2천만 원 이익이면 이걸 다 우리 바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2천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200만 원 정도 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에서 200만 뺀 1,800만 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이 되죠. 그래서 운용소득은 실제 캐시가 단체에 얼마나 남아서 그걸 쓰느냐 하는 관점이 전체에 흘러가는 기본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고 홈택스에서 이제 기록하는 거는 그러면 작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올해까지 얼마 쓰느냐 하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자 해당 사업연도 요게 이제 올해 거라면 이게 2020년이 되죠. 2020년이 되니까 전년도 운용소득 이거는 2019년에 발생된 운용소득이 얼마냐는 얘기를 여기 적는 거죠. 그리고 사용 기준 금액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70%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0%고 성실공익법인은 80%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퍼센트 들어가면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썼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과부족액 70%를 썼느냐 안 썼느냐 왜 묻느냐 결국 단체가 운용소득을 목적사업에 제대로 썼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업비 다 못 쓰고 다음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 또 모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을 할 때 수선을 하려면 돈이 모아야 된다. 그러면 원래 이익금이 생겨도 쓰지 않고 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연도별로 이 70%, 80% 기준을 충족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용 기준액보다 사용 실적액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보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이 5년간 평균치를 넣어서 그거 자체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 나온 숫자가 플러스 되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냥 사용 기준액보다 원래 사용 실적이 그냥 크다. 그러면은 이 칸은 아무 의미가 없이 작성을 안 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이 부분이 모자랄 때 그때만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작성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홈택스에 나와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운용소득을 만드는 과정을 계산한 과정 보면은 이제 요거는 홈택스가 아니라 양식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해당 사업연도에 이거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2019년도에 운용소득 발생된 거죠. 자, 이것은 작년에 보고하면서 작년에 이만큼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발생됐다고 보고한 금액과 일치돼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사용기준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0%, 80% 계산하게 되고 1년 내 사용실적, 이 사용실적은 19년에 발생된 운용소득으로 20년에 사용한 금액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년에 운용소득이 발생되고
작년에 바로 사용했다면 2019년에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사용한 것들도 같이 여기 표시하게 되죠. 근데 가끔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50% 초과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전입하는 경우들, 주로 장학 재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1인당 8천만 초과되는 임금비는 사용 실적에 제외됩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뭐 하나 참고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 실적에 대한 관리가 되게 되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은 2억 천인데 우리가 적게 썼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난 거죠. 이 경우는 5년 동안 평균을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관련된 거 쭉 정리하고 그의 사용 기준과 쓰는 것들 비교해 봐서 그러면 5년간 평균치가 얼마였느냐? 원래는 모자라지만 5년치 평균치가 더 넘어가는 경우는 이 부분도 목적 사업의 운용소득을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간주해 주겠다 하는 관점이 이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전년도 작년에 발생됐던 운용소득을 어떻게 썼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계산하는 부분이 홈택스에 이렇게 화면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만큼 운용소득이 나와서 내년에 사용할 금액, 내년까지 사용할 대상 기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저기 하나 잘못했습니다. 칸이 이게 아니고 지금 요겁니다. 요거. 표를 만들다가 표를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지금 요 금액이 다음에 2021년까지 사용 대상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는 것들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양식에 있는 얘기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수익 사업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현금주의 이자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우리가 이자 받은 게 2억 3천이고 배당 수입 6,900이면 우리가 받았던 소득 금액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자, 3억 되는 거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자와 배당인 경우는 100% 설정하게 되죠. 고유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을 전입을 하니까 수익 사업의 소득 금액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제로가 된 이 금액이 여기에 제로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것은 수익 사업의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것을 관리하는 주 목적은 출연 재산을 내서 그것이 운용소득으로 되면서 우리가 증여세가 비과세된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임대사업을 내는 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회비로 냈다. 그러니까 기부금 공제도 안 해주고 증여세 혜택도 안 받은 데였다. 또 한편으로 그래서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 이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증여세 5%나 10% 지분 초과로 증여세를 냈다. 우리 세금 다 냈는데 또 왜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수익 사업의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출연 재산, 그러니까 증여세가 비과세된 출연 재산을 수익 사업이나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만 얘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가산액. 자, 여기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제로인데 요만큼은 실제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이만큼을 비용으로 잡아주겠다 한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세법상 인정된 거니까 캐시가 나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산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세법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비용으로 잡았던 거나
또 다른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 목적 사업으로 직접 지출됐다. 그러니까 바로 썼다는 얘기죠. 준비금 전입 안 하고 바로 목적 사업비로 써버린 경우들, 이 두 가지를 가산한 금액, 이 부분은 결국 사업비를 쓰기 전이죠. 나중에 가면 이제 이 금액은 다시 사용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다시 하게 되겠죠. 자, 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쓸 금액이 얼마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추가로 또 이제 고민할 게 또 나오죠. 자, 여기는 쓸 돈이 얼마였냐는 얘기로 가산을 했다면, 플러스 해줬다면, 차감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하나 참 빠졌네요, 설명이. 기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 소득할 때 분리과세로 한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고목준비금 설정 안 한다 하고 법인세 신고 안 했다면 그런 얘기들은 여기 기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차감하는 금액에 법인세 세금 내버렸으니까 쓸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나가는 건 오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나오는 출연재산 양도 차익, 분명히 임대사업을 하면서 20억짜리 건물 팔아서 50억이 됐다. 그럼 50억의 돈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양도 차익은 여기에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제외시킵니다. 왜? 이것은 운용소득이 아니라 매각금액으로 아까 50억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출연재산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은 이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이제 빼주게 되죠. 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합계 금액이 이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 사용액을 기준 미달 사용액 운용 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 부분이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부분만큼은 사업비로 안 썼으니까 쓸 때까지 계속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소득은 기준에 미달됐다면 반드시 써야만 된다.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여기까지 계속 관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운용소득은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발생한 수익만 관리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각 금액, 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은 운용소득 관리에서는 제외시켜준다. 그건 매각 금액으로 별도로 관리한다. 세 번째, 이것을 안 하면 이제 목적 사업으로 1년 이내에 70% 쓰지 않으면 이 부분 자체가 기준 미달 사용이 돼서 가산세를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달 사용한 거는 한 해 안 썼다고 가산세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기 때문에 운용소득 부분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빨리 사용했다고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 같이 이거 자체를 빨리 표를 만들어서 운용소득부터 먼저 쓰는 걸로 관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전체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작성하기가 좀 쉬운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기는 기부금을 받으면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썼느냐는 부분을 개인 기부한 내용별로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금액은 매각한 금액대로 관리해주고, 운용소득이 어떻게 쓰여졌나 관리를 해주게 되죠. 요거는 이제 출연재산에 대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관점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세법에서 공익법인이 이렇게 보조 의무, 어떤 그 협조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나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출자, 지분, 보유, 명세.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공익법인이 전체 지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이것을 취득하거나 증여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 회사 지분의 5%가 넘으면,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경우는 10%가 초과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분율을 보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여기에 장부가액과
총 재산가액의 비율을 따져서 이게 30%, 50%가 초과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가산세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국세청에서 파악하려고 이 출자 지분 명세서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주식 발행법인 투자한 회사의 법인 번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면은 필요한 얘기들 쭉 적어주고 관련된 얘기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총 발행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의결권이 없으면 총 발행 주식수에서는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의결권을 가지고 그 회사에 얼마나 지배권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작성하시면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사 등 선임 명세서입니다. 자, 요거는 왜 이제 이것을 작성하냐 하면은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되면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이 직원인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지출한 여러 가지 모든 경비를 다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연자와 관련돼서는 기부하고는 거기 관련돼서 돈 빼가지 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출연자는 총 출연재산가액의 1%와 그의 출연금이 2천만 원 중에 적은 금액 이하의 출연자라면 이제 이 출연자 범위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 출연자였다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데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등기부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뭐 별표로 나온다든지 주로 이제 이사 임원 명부 갖고 있으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직원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해당되면 해당 직원의 명세도 미리 준비하고 작성해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지금 요 화면에서는 누가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 명 한 명 등록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관련돼서 지출되는 기준 초과 5분의 1을 초과된 이사 또 임직원 특수관계자의 관련된 직원 이 사람에 대한 경비 이 부분을 입력합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급료 이건 직접 갔죠. 이것도 판공비도 직접 갔습니다. 차량 유지비 이건 본인이 가서 쓴 건 아닙니다. 비서실 운영비 이것도 직접 쓴 거 아니고 그 밖의 경비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 직업 임차료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경비와 간접적인 경비 모두가 다 가산세 대상이 되니까 뭐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조심하셔야 되죠. 해당이 없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사인 경우에 이사가 예를 들어서 그 5분의 1 초과됐는데 이제 전체 이사가 10명인데 특수관계자가 3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특수관계자이냐? 누구에게 돈 나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취임 시기가 다르면은 여기서 취임 시기라는 거는 연임을 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고 계속 연임되면 원래 선임된 시기가 됩니다. 중간에 빠졌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이 되겠죠. 자, 취임 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가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 시기가 동일하면 누가 더 많은 경비를 받아갔느냐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 이거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인데 그 사람에게 특정 기업에 대한 소유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를 막 홍보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특수관계자, 정상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광고 홍보비를 다 증여세로 추징하려고 하는 용도에서 작성하라고 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기업 광고 명세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쭉 줬는데 중요한 거는 광고 행위 자체가 이제 여기 이제 작성하시다 보면은 앞에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가 이 작성 양식 사례 나온 것 같이 1번, 2번 나눠지는데 하나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 광고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 거냐 아니면 행사를 하면서 팜플렛이나 입장권 등에 기재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특정 기업을 홍보하거나 특정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것들이 주로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 이런 행사 하는데 A라는 회사가 협찬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말하는 홍보는 아닙니다. 그렇게 요거는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10번 특정 기업의 광고 홍보 명세서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 출연자산 보고하면서 써야 될 것들은 다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세무 확인서, 공익법인 세무 확인서에서 여기에는 단체의 기본사항은 앞에서 우리 봤던 거하고 동일한 얘기여서 기본사항 있는 것들이 그대로 맞는지 보시고 기본사항 정리하시면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결산 서류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산 보유 현황과 수익 금액 현황 나온 것들 정리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확인 결과 있죠. 이 세무 확인 결과는 세무 확인했는 사람이 전문가 뭐 관련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들을 여기에 여러분이 그냥 옮겨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무 확인은 세무 확인한 결과를 여러분이 입력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세무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의 뭐 다른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넣어주시면 되니까 세무 확인한 전문가, 그 사람들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 그 사람의 상호 요거 이제 기록해 주시고 세무 확인하면서 요 부분 어차피 이제 난 세무 확인하면 나오는 얘기지만 보유 부동산 명세서 작성하기 이 부분들은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이니까 아마 그 세무 확인할 때 넘겨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부분은 넘어가면 자, 앞에 신고서 하단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신고 작성 완료됐고 그리고 내용 한번 검증하시고 신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 자체 이제 이것으로 출연자산 보고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출연자산 보고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제가 질문하고 요 얘기들은 뭐 이제 남은 게 몇 장이 안 되니까 다 끝내놓고 제가 질문화 이 부분들 따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요거는 공익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단체들이죠. 그런데 이제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 단체 서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인적 사항이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수익금액, 이 수익금액인데 여기서 개인이 얼마냐, 법인이 얼마냐, 또 후원금도 개인이 얼마냐, 법인이 얼마냐. 그래서 결국은 수입이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50%가 넘어야 되죠. 이 비율을 보려고 이 수익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익단체가 다시 재지정 받을 때도 나타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설명드리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따로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공익단체가 뭐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용어가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는 그냥 공익법인이라고 얘기가 통칭이 됐고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공익법인, 공익단체 두 가지로 이제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되면 3월까지 신고하고 보고하는 자료들은 다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양식이 이제 앞에서 잠깐 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 공개하는 것.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 따라서 소득세법 따라서 그전에는 3월 말에 지금 보시는 양식 같이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 월별로 쭉 정리하고 국내 사업, 국외 사업 이 내역들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홈택스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부터는 공개 기한이 4월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할 때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는 이 양식 작성을 안 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공개했다고 간주됩니다.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결국 이 양식을 작성하는 단체는 결산 서류를 간편서식으로 하는 데들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경우도 4월 30일로 날짜가 변경이 됐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요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이었죠. 공익법인 등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던 것들입니다. 요것도 보고 기한이 4월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은 4월 초에 우리가 결산 서류 공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할 때 그때 자세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3월 말까지 들어가서 신고하고 보고하는 출연자산 보고와 또 수익금액 명세 보고하는 거 두 가지까지에 대해서 일단 쭉 전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